시청률 절정을 찍으며 가슴 터질 듯한 로맨스를 진행 중인 사이코지만 괜찮아. 숨겨진 떡밥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 죽겠다고요? 제가 전전 미드 시점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갑자기 미용설에 빙의하여 문영의 머리를 자르는 강태. 멋진 실력으로 문영의 단발병을 치료합니다. 밥은 집밥이 최고라고 같이 아침밥을 먹는데 돌직구밖에 모르는 상태는 머리 긴 게 더 예뻤다며 실언을 합니다.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문영은 출근하는 강태에게 무려 차키를 줍니다. 문영이 준 차를 타고 즐겁게 병원으로 출근한 강태는 병원에서 간밤에 고대한 환자가 발작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병원 원장은 CCTV를 통해 고대한 환자가 발작을 일으킨 밤 누군가가 복도에 있었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긴 생머리에 검은색 가운을 걸친 여인. 원장은 박웅란 환자를 원장실로 소환해 한밤중에 클레멘타인 노래를 불렀는지 묻지만 박웅란 환자는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CCTV 속 여인이 박웅란 환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원장은 강태로 하여금 그녀를 꾸준히 지켜볼 것을 부탁하고 강태는 그 대가로 고문영의 문학 수업을 다시 오픈해줄 걸 요구합니다. 상태를 따라 시장에 있는 중국집 할인가게로 간 문영. 처음에는 허름한 분위기 때문에 싫어하지만 강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주 왔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셋은 맛있게 식사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짬뽕을 먹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강태. 과거의 추억을 재현이라도 하듯 비가 내리고 사이좋게 우산을 쓰고 가는 강태와 상태 사이로 고문영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를 가는 상태를 버스에 태우고 문영은 강태의 팔짱을 끼는데 버스에 탄 상태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커피숍에 들러 커피를 마시던 중 갖고 싶은 펜을 가진 펜을 만나 펜 서비스를 하는 문영. 강태는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합니다. 카메오로 등장한 최다니엘.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줄리 뒷조사를 한 뒤 병원으로 찾아간 출판사 이 대표. 줄리 어머니에게 사정을 말하고 집에 하숙을 들어갑니다. 재수와 강제로 룸메이트가 되어야 되는 상황. 줄리는 이 상황이 달갑지 않습니다. 한편 집에서 지피를 하던 문영은 상태에게 망태 인형을 들키고 상태와 망태 인형을 놓고 처절하게 싸웁니다. 아무리 코미디라지만 문영의 코피를 보는 제 마음은 아프네요. 집으로 돌아온 강태는 싸우고 있는 이 둘을 말리고 강태는 상태를 설득하여 망태를 양보하도록 합니다. 다음날 병원으로 같이 출근한 강태, 문영 그리고 상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강태는 정태 환자와 대화 속에서 문영을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문영도 아렘 환자의 말 속에서 강태를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아렘 환자의 전 남편이 면회를 오는데 병원 정태 환자를 좋아한다는 아렘의 말을 듣고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그는 앞을 막아서는 문영에게 손찌검을 하고 이때 나타난 강태는 분노하며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덕분에 징계로 정직을 먹게 된 강태. 늘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던 그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미소를 지으며 문영에게 달려갑니다. 나 정직 먹었어. 그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나올 거고 조만간 고소장도 날아올 거래. 완전 다 엉망진창이야. 네가 전에 그랬지? 언제든 내가 원하면 납치해준다고. 나 너랑 놀러 가고 싶어. 지금이야. 가자. 명장면, 명대사인 것 같습니다. 만약 미대한 장면이었다면 I get suspended. They're not going to pay me during my suspension, and I'm probably going to get sued. Everything is so messed up. You said before, you run away with me whenever I want. I want to go on a trip with you. Right now. Let's go. 이 정도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강태는 문영에게 손을 내밀고 문영은 그런 강태의 손을 잡습니다. 제가 다 설레이네요. 8화보다 7화에서 더 많은 떡밥이 공개되었습니다. 비록 문영은 자신의 엄마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문영의 엄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실종된 뒤 5년 후에 사망 신고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문영의 엄마는 꿈속의 유령이 아니라 실존한 인물의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고대한 환자는 병원에서 생전에 부인이 문영에게 불렀던 자장가인 클레멘타인을 누군가 부르는 것을 듣고 심지어 병원 원장도 CCTV로 그 여자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지금 현재 인상 차이가 비슷한 박웅란 환자를 의심하고 있지만 본인은 사실을 부인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문영의 부친인 고대한 환자는 문영의 모친인 도이제 작가가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노래를 불렀어. 어떤 노래요? 클레멘타인. 분명히 죽었는데 그 여자가 여기에 있어. 그 여자가 누군데요? 죽었는데 있어. 지금부터 뇌피셜입니다. 도이제 작가는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딸인 문영의 기억 속에도 그녀는 충분히 살인할 수 있을 정도의 광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 문영은 엄마를 거부할 수 없었고 어머니에 대한 반항과 분노를 어머니를 상징하는 대상인 나비에게 풀었을 것입니다. 강태가 목격한 문영이 나비를 뜯어 죽이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비는 다시 상태의 악몽, 강태 엄마의 살인사건과 이어집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가 말로 제대로 묘사는 못했지만 분명 자신의 어머니를 나비가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나비가 정확히 왜 문영의 어머니를 상징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문영의 어머니가 강태와 상태의 엄마를 살해했다면 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문영의 부친인 고대한이 됩니다. 부인이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사실은 남편인 그에게 충분히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 와이프의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도이제가 문영의 자장가로 불러주었던 노래 클레멘타인은 원래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미국인들이 황금에 미쳐 서부라 한없이 뻗어나갔던 서부 개척시대에 유행했던 노래로 정확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이 곡에는 여러 버전이 존재합니다. 우리말로 각색되지 않은 원문 가사를 해석해보면 Hey, crackle like thunder, she went under, blowing bubbles down the line. Hey, I'm no swimmer, but were she slimmer, I might have saved that Clementine. 쿵 소리와 함께 딸이 물에 빠졌고 물밑에서 딸의 거친 숨공기 방울이 올라왔다. 난 수영을 못하는데 만약 할 수 있었다면 내 딸 클레멘타인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위 곡에는 여러 버전이 존재하지만 모든 버전은 일관되게 딸인 클레멘타인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문영의 악몽 중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물밑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어린 시절 엄마가 반복해서 불러주었던 이 끔찍한 자장가의 영향인 것이죠. 와이프의 정신상태와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대한은 동화 푸른 수염에 나오는 것처럼 부인을 집 지하실에 가둡니다. 이때 문영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 실제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엄마가 어떠한 이유로 다치게 되어 피를 흘리는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가 지하실에서 강태아 상태의 어머니와 같이 다른 누군가를 살해한 것을 우연히 목격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으로 형을 편애했다는 강태의 왜곡된 기억이 문영이 엄마의 죽음에 대한 기억 역시 왜곡된 기억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문영과 고대한의 대화 중 너도 엄마와 똑같이 될 거야. 난 달라. 위 대화에서 고대한도 문영도 엄마란 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고대한은 왜 문영의 목을 졸라 죽이려 했던 걸까요? 문영의 어린 시절 회상에서도 아버지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나오고 또 병원에서 다시 만난 딸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영의 기억이 왜곡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목이 졸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엄마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자란 문영이 엄마와 닮았기 때문에 공포심에 그녀의 목을 조른 것일 수도 있고요. 만약 문영의 엄마가 살아있다면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일화에서 문영의 목을 조른 환자가 살해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문영의 엄마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누군가가 아직까지 문영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게 이미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문영의 엄마라면 많은 부분이 잘 들어맞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문영의 엄마의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병원 원장이 CCTV를 본 뒤 불러낸 다곡자 환자입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가운을 걸치고 있다는 점에서 미지의 여자와 인상차기가 일치하고 고대한 환자와 도서실에서 마주쳤을 때 도이제 작가의 소설책을 집어들며 당신은 언제나 한 발 늦어. 이런 누가 봐도 수상한 대사를 던집니다. 하지만 아직 8화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쉽게 답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의심스러운 인물은 병원의 수간호사 박행자입니다. 아직 특별히 수상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풍기는 미묘한 분위기와 파라의 아무 이유 없이 상태에게 꽃구경을 가자고 불러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환자인 고대원을 본 뒤 가끔씩 짓는 진지한 표정도 어딘가 부자연스럽고요. 1화에서 남주리 간호사에게 직접 고문영을 찾아가 아버지에 대한 서류를 전달하라고 명령하는 것, 깊게 생각해보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과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화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벌이기에는 병원에 갇혀있는 다곡자 환자보다는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녀가 조금 더 적합합니다. 아직까지 공개된 내용 중 박행자 수간호사가 문영의 엄마라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벌써 드라마의 절반 정도가 진행된 만큼 현 시점에 새로운 제3자가 나타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이렇게 주인공들에게 몰입해서 본 드라마가 저도 참 오래간만인데요.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등장인물들의 대사 한마디, 얼굴 표정 연기 하나가 정말 일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발 이들이 행복하게 맺어졌으면 싶지만 드라마 곳곳에 여러 적신호들이 적지 않게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영상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도 이 드라마 엔딩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전주는 믿으시죠? 라이언 킴이었습니다.